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왔네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인연을 맺고, 뭐 경기고 학생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인연을 맺고 강의를 하고 듣고 있는데, 벌써 1학기가 다 끝났고 마지막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이론 강의를 찍고 문제풀이 강의를 찍으면 되겠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1학기 끝날 때쯤이니까 수시 원서를 쓰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고, 선생님도 생활기록부를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마저 강의를 남기도록 합니다. 어쨌든 수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6개 쓸 수 있잖아요. 6개 최대한 다 쓰고, 그리고 특히 그 정시에 힘을 싣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 논술 시험을 응시하는 게 낫죠.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는 논술이 있는 시험, 그리고 내가 내신이 낮으면은 논술 100인 시험. 예를 들면 건국대 같은 경우도 논술 100이죠. 그런 학교들은 논술을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수시 원서도 아예 쓰지 않지는 말고 다들 쓰길 바라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강의 이론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5강입니다. 지구촌 평화와 윤리. 아이고, 시작부터 분필이 부러져 버렸네. 참 시원섭섭해요. 어떻게 보면. 시5강 지구촌 평화와 윤리. 오늘부터는 역시 그냥 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4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국제 관계의 관점. 국가들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크게 2가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은 뭐가 있느냐. 특히 갈툰과 칸트를 볼 거고, 세 번째, 글로컬리즘이라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조화되는 관점을 볼 거고, 마지막으로 해외 원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도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또한 다 기출이 됐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계의 관점. 각 나라들끼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크게 2가지 관점이 있어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먼저 어떤 점부터 보느냐? 인간관부터 볼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현실주의는요, 인간을 이기적 존재라고 본다. 인간들이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국가는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국가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누가 그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말하죠.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현실주의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우리 각자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현실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현실주의 관점에서는요, 분쟁의 원인이 있어.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원인, 한국과 일본의 분쟁의 원인, 이런 분쟁들이 왜 생기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말이야.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어디까지 해? 전쟁이나
무역적인 보복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는 게 이 현실주의의 입장이야. 나에게 이익만 되면은 전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분쟁, 전쟁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뭐냐? 세 번째는 분쟁의 해결책. 분쟁의 해결책은요, 세력 균형이라고 봅니다. 세력 균형. 같은 말로 힘의 균형, 힘의 균형. 같은 말로 힘의 균형, 힘의 균형. 그래서 이걸 가로를 이렇게 쳤네.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을 안 하잖아.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을 안 하는 이유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중국도 보복을 통해서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미국도 이익이 아니란 말이야. 이러한 힘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전쟁이 되었든 분쟁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현실주의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고, 이러한 현실주의 입장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한계는 뭐냐면,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했는데 자신에게 꼭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요. 그러한 국제적인 협력을 설명하기 어렵다. 국제적 협력을 설명하기 어려움. 국제적 협력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홍수가 났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도와주지만, 이러한 다른 나라가 어떠한 뭐 홍수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진이 심하게 났다거나 이럴 때 그 나라에 도와주는 행동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좀 이익이 되지 않아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이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을 덜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 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물론 일각에서는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모든 국제적인 협력은 결국 자신의 나라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보이지 않는, 본인의 나라에는 이익이 안 되는 뭐 환경의 보호라든지 원조라든지 전쟁에 혹은 같이 참여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 이상주의는 뭐냐면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성적 존재로 봅니다. 즉 머리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충분히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고, 국가는 결국에 이러한 이성적인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 국가 간의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이상주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원인을 뭐라 보느냐? 오해와 제도의 불완전함으로 본다. 오해. 누구? 국가들 간의 오해와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것. 국제적인 제도 혹은 국가 내의 제도가 불완전하다라고 보고, 이러한 오해나 제도의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적 하지 말고 제도의라고 씁시다. 제도의 불완전함이라고 보고, 이러한 제도의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하겠습니까? 이성을 통해서 서로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예를 들면 UN 같은 혹은 WHO 같은 그러한 국제기구가 있고요.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뭘 만들어? 국제법 같은 것들.
국제법을 만들어서 우리 전 세계의 평화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보는 게 바로 이상주의 입장이고요. 이러한 이상주의 입장에서의 한계는 뭐겠어? 현실주의와는 반대로 국제적 갈등을 설명하기 어려워. 국제적 갈등을 설명하기 어려움. 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성적인 존재라며. 그런데 왜 싸우는 거야? 한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왜 싸우고, 한국과 중국은 또 왜 싸우고, 미국과 중국은 왜 싸우고, 이렇게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왜 전쟁하고 왜 무역 보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니까 그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두세요. 다 쓰세요. 쓰세요. 다 썼으면 지웁니다. 잠깐만, 잘 들어왔나 칠판에? 오호, 너무 왼쪽에 썼구나. 오케이, 그래도 들어왔네요. 좀 이제 가운데 쓸게요. 지우고 자, 두 번째는 뭘 보느냐?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봅니다. 국제 평화.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볼 건데요. 사실은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장한 학자가 크게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갈퉁, 또 한 명은 칸트인데, 특히 이 지금 설명한 갈퉁은요, 정말 나는 수능에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중시하잖아요. 북한과 남한의 평화를 중시하는 연설을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는 학자이기 때문에 갈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갈퉁입니다. 평화의 종류가 있다. 평화의 종류. 크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어요. 소극적 평화라는 건 뭐냐?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 폭력이라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테러, 전쟁, 그와 같이 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폭력이 사라진 평화를 우리가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데, 갈퉁은요, 이러한 소극적 평화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적극적 평화까지 실현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평화에서는 어떤 폭력이 사라지느냐? 크게 두 가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구조적 폭력이라는 건 뭐냐? 구조적 폭력이라는 거는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걸 말해요. 특히 사회 구조, 경제 구조나 정치 구조 때문에 생기는 폭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경제 구조는 특히 어떤 구조가 있어?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가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 그 공장주가 있고 공장 노동자가 있고, 요즘에는 특히 어떤 게 있어? 건물주가 있고 건물에 새들어서 장사를 하는 이 세입자가 있죠.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냐면 보통 어떤 건물에서 장사를 할 때는요, 계약을 2년 정도씩 맺고 장사를 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겠지. 하지만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싶어 하거나, 혹은 그 가게를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잘 되는 장사의 종목을 이어받아서 장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러한 경우가 특히 경제 구조 때문에 생기는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세입자는 정당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그 경제 구조가 있는 거잖아. 누구는 건물주이고 누구는 세입자이고, 그러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폭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폭력들이 경제 구조로 이런 폭력의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구조 때문에 생기는 폭력들, 뭐 예를 들면 뭐 독재 정부라고 하면은 뭐 1인 독재자가 있고 뭐 일반 뭐 국민들이 있고, 뭐 이렇게 정치 구조에서 누구는 힘이 있고 누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폭력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구조적 폭력이 되겠고요.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는 뭐냐?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문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같은 것들, 종교, 사상, 언어, 예술 등과 같이 보이나 이게? 상징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상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우리가 문화적 폭력이라고 한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언어를 예를 들어보면 이게 예를 들 수 있겠지. 블랙에는요, 검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사악함, 뭔가 천박함, 이런 뜻이 있고요. 화이트라는 뜻에는요, 그 어원이 흰색이라는 뜻 말고도 뭔가 선함, 순결함, 순수함, 이런 뜻과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상징적인 것 때문에 생겨나는 폭력. 그래서 흑인들은 차별을 받아도 되고 백인들은 뭐 우대 조건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 폭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폭력은요, 특히 특징이 하나 더 있어. 뭐냐? 여기 있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에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한다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이 문화적 폭력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 폭력도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각자의 모든 폭력들을 다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지.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떠한 사상적인 입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심게 되겠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뭐 언어나 예술 같은 작품을 통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특히 구조적인 폭력의 관점에서, 경제 구조의 관점에서 쟤는 열심히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이 없는 거니까 뭐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돼, 조금 덜 먹어도 돼, 조금 아파도 뭐 치료를 덜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폭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화가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적극적인 평화는 뭐냐면 하나만 더.
갈등은요,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될 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서 구조적인 폭력이나 문화적인 폭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고 봤고요. 또한 갈등을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평화의 개념을 분필이 왜 이렇게 부러지죠? 미안. 비가 와서 분필이 물기를 머금어서 더 잘 부러지는 것 같아요.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했다.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함. 뭐냐? 그 전에 평화라는 거는 그냥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안 하면 평화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런 평화는 그러한 국가 안보 차원이 아니고 이 개인들, 인간의 관점에서 구조적인 폭력이나 문화적인 폭력까지 사라지는 흑인 차별이나 황인 차별을 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뭐 돈이 없다고 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평화의 개념을 확장했다라는 점에서 갈등 반드시 이 내용 정리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칸트야. 칸트. 일단 지워도 되겠지? 지우고 쓰자. 쓰세요. 크게 쓰니까 쌤도 여유가 있네. 뭐 다 못 쓴 사람은 멈추고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칸트의 영구평화. 뭐 영구 뭐 띠리리 그 영구가 아니고 심형래가 아니고 맹구도 아니고 영구도 아니고 맹구도 아니고 영원한 평화를 얘기하는 건데, 자, 영구 평화는 뭐냐면 칸트가 이 국제적인 평화가 쭉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쓰세요. 모든 국가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모든 국가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2번, 연방 체제여야 한다. 같은 말로 세계 정부를 거부한다. 세계 단일 정부 거부. 다 쓴 다음에 설명할게요. 다 쓴 다음에. 세 번째, 보편적 우호 조건. 보편적 우호 조건을 주장했고요. 네 번째, 상비군 폐지. 다섯 번째, 다른 나라에 대한 소유나 간섭 금지. 다른 나라에 대한 소유나 간섭 금지.
한다라는 게 이 5가지입니다. 자, 한 번씩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가 이게 이렇게 세계 지도라고 하면은 여기에 한국도 있고, 여기에 일본도 있고, 여기에 중국도 있고, 여기에 미국도 있고, 여기에 영국도 있어. 영국, 중국, 한국, 이거 뭐야, 일본, 여기는 미국, 이러한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국가는 공화정체라는 건 뭐냐면 영국도 중국도 한국도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거야. 공화정이 뭡니까? 쓰세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야. 혹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야.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재 정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독재 정부는 아닙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아, 눈이 건조하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갑자기 혹은 트럼프나 뭐 김정은과 같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은 그 전쟁 선포할 때 결국 누구의 의사가 또 중요하다는 거야? 그 미국의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칸트가 보기에 한 명의 독재자가 미사일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도 여러 명의 시민들이 같이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면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다시 말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정치적인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 연방체제, 같은 말로 세계 단일 정부를 거부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 많은 나라들을 한 번에 묶는 또 하나의 세계 정부가 있는 게 아니고 영국은 영국의 정부, 한국은 한국의 정부, 미국은 미국의 정부가 있고 이 각각의 나라가 자신의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국제적인 일에 대해서 토의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엔처럼 유엔에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자신들의 주권은 독자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처럼 모여서 자기들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정치 형태가 돼야지 어떠한 세계 단일 정부가 있어가지고 한국이나 영국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편적 우호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다른 나라에 간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서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인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도 그냥 친근한 손님처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베트남 사람이 오든 뭐 북한 사람이 오든 보편적 우호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서 뭐 국제법이나 시민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상비군을 폐지한다라는 거는 각 나라가 상비군, 전쟁에 대비해 있는 군대를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한국에 군대가 있죠? 그러한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하는데 폐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폐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소유나 간섭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식민지 같은 소유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간섭은 다른 나라는 결국 연방체제이기 때문에 주권을 보장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나 간섭을 금지한다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5가지가 기출에 가장 많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고, EBS에 있는 그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이 있는데 한번 봐봐.
175페이지를 보면은 개념 플러스에 확정 조항하고 예비 조항이 있는데 뭐가 차이냐면은 예비 조항은요 금지하는 조건이야. 뭐 식민지를 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등등이고, 확정 조항은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거야. 공화 정체를 유지해라, 뭐 연방 체제를 유지해라 등등 해라라는 거니까 적극적인 조건이고, 확정 조항은 적극적인 조항이고 예비 조항은 금지적인 조건이다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조건과 금지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9가지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오케이. 칸트 쓰세요. 칸트. 썼으면 지웁니다. 벌써 3번입니다. 4번이 되면 수업이 끝나는데 뭔가 아쉬우면서도 뭐 좀 그러네. 글로컬리즘. 발음 죽이죠? 글로컬리즘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세계화와 지역화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왜? 세계화도 장단점이 있고요. 지역화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글로컬리즘을 해야 한다는 건데, 먼저 세계화 보자. 세계화. 세계는 하나다라는 건데요. 크게 장점을 2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국제적 협력이 가능해진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뭐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나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가 돈이 없으면 돈을 좀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세계화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각 나라가 푸는 게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화의 큰 장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2번째,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세계 문화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즉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서로 만나서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거부한 적이 있죠. 언제? 흥선대원군 때 거부했는데, 거부했을 때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했던 걸 보면은 이 국제적인 협력과 세계 문화 교류가 얼마나 큰 동시에 우리는 세계화의 단점이 있는데요. 역시 크게 2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간 빈부격차 심화. 원래 세계화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잘 살자라고 해서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미국처럼 돈이 많은 나라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가난을 계속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커피 공장이나 혹은 뭐 초콜릿 만드는 공장을 아프리카나 남미에 지을 텐데, 결국 미국은 계속적으로 큰 돈을 벌어가지만 그러한 가난한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동시에 그런 나라는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한국의 이러한 선진국들의 노동만 제공해 줌으로써 뭐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은 그러한 착취와 같은 행위들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지.
단점이 있는 거지. 두 번째, 문화의 획일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어떤 나라 문화가 획일화 되겠습니까? 강대국. 특히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파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많이 문화적인 식민지를 당하고 있죠. 결혼식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전통 혼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혼례를 안 하고 결혼을 하면 떠오르는 복장이 웨딩드레스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기본적인 의복 복장도 사실은 우리는 못이나 모직이나 이러한 정말 좋은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입는 옷은 정장이거나 혹은 청바지라는 거죠. 다 선진국들이 입는 의료 문화가 우리에게 온 거고 우리에게도 전통적인 한복이나 뭐 못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거의 입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문화적 획일화가 단점이 된단 말이야. 장단점이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역화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보존하자라는 건데 이 지역화의 장점은요. 뭐가 있겠어? 지역의 전통과 특수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국이면은 한국의 전통과 특수성, 뭐 문화, 한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지역화가 되겠습니다. 단점은? 단점 뭐야? 지역 공동체의 폐쇄성이 단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서양과 교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서양은 결국 다 뭐라고 봤어? 오랑캐라고 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저급한 것으로 보고 우리 것만 살리고자 하니까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폐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켰지. 뭐 의복이나 뭐 혼례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지켰지만 결국 발전이 안 되고 폐쇄적으로 발전이 더뎌졌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글로컬리즘이라는 겁니다. 글로컬리즘.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돼. 첫 번째, 다른 나라 문화를 현지화한다. 다른 나라 문화를 현지화한다. 현지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문화들, 미국이 되었든 영국이 되었든 어떤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시킨다라는 겁니다. 결혼제도 같은 것들도 사실은 현지화가 어느 정도는 됐죠.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혼례를 하지만 그 다음에 피로 연장. 다시 말해 밥을 먹을 때는 뭘 해? 밥을 먹을 때는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게 보통이죠. 어느 정도는 그런 문화가 현지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계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변형하여 세계화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변형하여 세계화한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이 맛이 있잖아. 김치 같은 것들이 맛이 있는데 이러한 김치와 같은 것들을 전파할 때, 떡볶이를 전파할 때 너무나 매우니까 좀 덜 맵게 혹은 약간은 좀 느끼한 맛을 첨가해서 우리가
세계에 퍼뜨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 한복이 되었든 뭐 특히 우리나라가 뮤지컬로서 세계에 퍼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난타인데, 난타와 같은 것도 어쩌든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방향으로 좀 바꿔서 세계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현지화하고 변형해서 세계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글로컬리즘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됩니다. 글로컬리즘은 상식적으로 알면 되고.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썼지? 다 썼지? 먼저 지우고 물어봤네. 다 썼죠? 마지막. 해외 원조. 좀 아쉬우면서도 그러네.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풀이 강의는 또 잘 안 들으니까. 해외 원조. 다른 나라를 돕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건데 크게 3명 볼 겁니다. 노직, 싱어, 롤스인데 노직은 간단해. 원조는 뭐야? 자선의 차원이야. 자선의 차원. 왜 이렇게 풀어져? 내가 뭐 잘못 쓰나? 원조도 중요합니다. 별표. 특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원조가 필요한 이 시기에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선의 차원으로 같은 말로 의무가 아니야. 즉 부자인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우면은 좋은 건데, 만약에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지 않으면 그거는 의무를 어긴 게 아니니까 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자유지상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노직에게는 원조가 의무가 아니라 자선이다. 각 국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달리 싱어와 롤스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고 의무의 차원인데, 먼저 싱어는 어떤 입장이야? 공리주의자야. 공리주의는 쾌락은 증가시키고 고통은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혹은 러시아에 있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마스크도 보내주고 음식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등등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야, 아프리카 고아 말고 한국에 있는 고아 챙겨라. 야, 아프리카에 있는 독거노인 말고 한국에 있는 독거노인 챙겨라 라고 말을 하는데, 싱어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세계 시민이다라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해. 즉 우리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지구인이다라는 겁니다. 세계인이다라는 거고, 한국에 있는 고아도 고통을 받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의 고통도 상당하며,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원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한국인이 되었든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한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롤스입니다. 롤스도 싱어와 마찬가지로 원조는 자선이 아니고 의무야. 해야 한다는 건데 왜 하느냐? 원조의 목적이 있어. 원조의 목적. 중요하다. 고통받는 사회를
사회로 어떤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로. 또 정연하니까 또 트와이스의 정연이 생각나네. 아닌가요?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조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질서 정연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고통받는 사회와는 다르게 정의의 두 원칙과 같은 공적인 정의관을 수립할 수 있는 사회야. 공적인 정의관을 수립 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그러고, 이렇게 공적인 정의관을 수립할 수 있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은 우리는 원조를 멈춰야 한다는 게 바로 롤스의 주장입니다.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그 나라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의의 두 원칙을 그 나라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정의의 원칙으로 만들자라고 만드는 것처럼 정의의 원칙이 되었든 또 다른 원칙이 되었든 어쨌든 그 시민들이 공적인 정의관을 수립할 수가 있다면 그 사회에 대해서는 간섭은 물론 원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권의 침해라는 거지. 그 나라를 왜 간섭하냐라는 거야. 그 나라는 공적인 정의관에 맞게 알아서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롤스의 특징이 뭐냐면 복지 향상을 위한 원조는 반대합니다. 복지 향상을 위한 원조는 반대해. 질서 정연한 사회에 좀 가난해가지고 굶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복지를 올리기 위한 원조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 사회는 이미 공적인 정의관을 수립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정의관에 맞게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싱어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싱어는 복지적인 원조를 찬성합니다. 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비판을 받는데 무슨 비판을 받느냐?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요.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적용 안 한다는 비판을 받음. 글씨가 왜 이래? 글씨는 얼굴이라더니 이상하네. 얼굴하고 다르네. 자, 롤스가 정의의 원칙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사실은 차등의 원칙이잖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 내가 속한 사회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한에서의 불평등을 허용한다라는 건데, 이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요. 다시 말해 이 국제사회에도 세계에도 어쨌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최소 수혜자는 미국이거나 한국이거나 아니면 소말리아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자는 그러한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롤스의 비판입니다. 그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원조를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그 나라가 질서 정연해지면은 빈곤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 나라를 냅둬서 스스로 공통의 정의관을 수립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더 받는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관점에서 최소 수혜자 혹은 최소 수혜국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직, 싱어, 롤스 비교하는 거 잘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1년 동안, 1년이 아니구나.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도 2년인데, 선생님이 처음에 강의를 찍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한 학기 동안 는 게 있는지 없는지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강의를 좀 더 이게 완벽한 시설에서 좀 더 준비를 했다면 더 준비도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격려해주고 스스로를 제일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강의는요, 그 수능 완성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나? 아무튼 수능 완성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든 또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든 시사적인 교양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윤리학적인 측면의 교양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는 부동산 문제잖아.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이데거는 뭐라고 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하이데거는 집에 대해 뭐 집값이 오르나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사유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고생 많았고요. 문제 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